따뜻한 식사 한 끼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분들을 모시는 코너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코너이긴 합니다. 이유 있는 한 끼 시간인데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성입니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원래 이제 추석은 가족 친지들 찾아뵙고 이제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 명절인데 네.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도 좀 자제하고 다소 이제 차분하게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좀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이해하시고 대신에 주위에 좀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시간들 두셨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나 연휴 기간 동안 친인척 방문도 자제하고 네. 대신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처음 맞이해보는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시군요.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또 정책이 잘못돼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계신지는 않는지 네. 세밀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추석 연휴 또 고향 방문은 못하시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또 보내셨고 또 보내셨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격려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주도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들이 호남의 제2의 지역구를 맡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최근에 이제 세대 간 또 뭐 계층 그리고 이념 뭐 지역 간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분열과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런 분열 갈등들을 좀 치유하고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우리 당에서 지역구 의석이 호남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 좀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원내 의원들로 해서 이제 한 분씩 호남 지역을 각각 맡아서 호남 동행 국회의원으로 이제 임명을 한 것입니다. 마치 이제 내 지역구처럼 네. 지역 현안을 좀 챙겨보자라는 취지로 지난 이제 9월 23일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으면은 지역 현안들 챙겨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이 호남 지역 현안과 발전에 관심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호남 동행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해당 지역 당원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 또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들을 좀 살펴보고 국회에서 정책과 사업으로 만들어내자 하는 그런 노력의 차원입니다. 뭐 아무래도 정당을 떠나서 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지역 주민들께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원님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호남 공들이기를 하다 보면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겠죠? 뭐 그러겠죠. 그건 이제 민심이니까 네. 저희가 정성으로 진정성을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따라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성 의원님은 이 호남 지역 완도군을 제2 지역구로 선택을 하신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예, 제가 맡은 지역은 이제 전라남도 완도가 아니라 네. 전라북도 완주거든요. 완주군. 전라북도 완주. 예. 네. 제가 원래 이제 전북 김제가 고향이라서 네. 처음에 김제를 지원을 했는데 우리 당에 이제 김제에 연고가 계신 의원님이 또 따로 또 계셔가지고 바로 옆 지역인 이제 완주를 맡게 됐어요. 완주가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 작가분이 오타를 낸 것 같은데 제가 좀 떼치하기로 하고요. 네. 그 전라북도 완주군을 선택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주신 김제 옆 동네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는데 또 완주에도 현안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신산업 유치 문제, 철도 뭐 도로 이제 기간 산업 문제, 문화관광 활성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역 현안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김제하고 같이 그 지역 현안들이 풀리면은 김제하고 같이 발전하는 부분이니까 네. 제 고향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나 싶고 네. 현재 이제 완주 같은 경우에는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완공이 되면은 한 130여 개 기업에서 한 14,000여 개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또 여기에 이제 수수경제 시범도시도 작년에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수수경제 특화 산업단지 육성이 되면은 네. 거기에 또 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완주군 자랑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니까 완주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님께서 좀 지금 막 떨리시겠어요. 네. 자, 풍성해야 할 추석이지만 말씀 주셨던 대로 또 어려움이 많은 분들도 계시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이종성 의원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분들입니다. 그죠? 또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가족분들인데 네. 이렇게 추석 연휴 때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추석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또 다들 전체 국민들이 다 힘들어 하시고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더 클 거라고 누구나 그렇죠.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장애인 그리고 또 가정들이라 하는데 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돌봐줄 복지시설이나 사회 서비스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휴관 그리고 네. 서비스가 중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하. 그 중증 장애인을 그 가족들이 하루 종일 이제 돌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얼마나 그래서 힘드실까요? 예, 자기 다니던 직장 뭐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하루 종일 장애인한테만 매달려 있어야 되고 네. 그런 아무런 정말 좀 멀쩡한 사람도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제 장애인 자녀들하고 동반 자살을 선택하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또 심장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심장 투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신장 투석. 네. 예,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이용이 이제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투석을 못 받아서 사망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 네. 그래서 이제 지난 국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하시면서 사자호를 토하셨어요. 네, 4차 추경에 왜 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인가, 말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네, 사실 너무 화가 났었어요. 이번 4차 추경뿐만 아니라 지난 3차례에 걸친 추경에서도 네. 이런 장애인 가정의 상황을 반영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3차 추경에서도 174억 원이나 되는 장애인 지원 예산을 삭감해버렸어요. 이제 무려 34조나 되는 추경 예산을 만드느라고 이제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돈을 삭감했다는 불용 예산이라면 건데,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이제 깎았다는 얘기인데, 네. 사실 이 그 대표적인 항목 중에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 교실 예산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가 휴교를 하다 보니까 방과 후 교실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학교가 문을 닫고 돌봄 교실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돌봄 부담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가정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서 그 돌봄 부담을 오로지 떠안는 건데 네. 그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4차 추경 같은 경우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정말 어려운 대상자 선별해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런 지원 대상에 있어서는 뭐 연령이나 소득 기준으로 확률적으로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이런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의원님이 보시기에 어떤 대책만큼은 예산만큼은 포함이 되어야만 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급하게 긴급 돌봄 지원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예산이라든가 행정 체계를 좀 만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얼마나 더 오래될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네. 상황을 대비해서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불가피하게 그 가족들이 그 부담을 떠안는 경우에는 또 이를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반드시 포함돼야 될 예산 또 제도가 반영되지 않았는지 답답한데요. 최근에는 그 독거 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고독사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독거노인 문제와 고독사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8월 현재 이제 159만 명인데 16년 말 현재로 127만 명이었으니까 한 25%가 증가해서 해마다 이제 6%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혼자 사시다 보니까
죽음도 홀로 맞이하는 고독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잖아요. 네. 최근에 광주에서도 이제 고독사하신 사례가 이제 보도가 된 바 있는데 고독사 형태로 사망하시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2016년도에 735명이었는데 작년 네. 기준으로 보면 1145명, 1.6배나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43%에 이르고 있어요. 전체 네. 고독사 중에서.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유가 2025년이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20.3%까지 늘어나고 초고령 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심각하고 우리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며칠 전에 아마 추석 연휴 들어가는 무렵에 최일도 바퍼 운동본부의 최일도 목사님과도 통화를 했었는데 특히 네네네. 독거 노인분들, 어려운 분들이 참 고독한 이것이 외로움이 배고픔 이상이나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대책이 좀 맞습니다. 마련돼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가족들하고 주변에 짐이 되기 싫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족들과 사이에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 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고령자 취업 지원이라든가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어떤 역할을 지속적으로 부여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평균 소득의 50% 정도를 빈곤선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최소한 이 빈곤선 이상의 소득 부장은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주거 안정을 먼저 이제 해드려야 돼요. 주거가 안정이 돼 있어야 또 그 고령자들 관리가 또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현재 이런저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측면들하고 같이 병행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좀 고령화가 일찍 돼 있는 일본이라든가 이제 홍콩 사례들도 좀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 한국형 노인복지 모델을 새로 재정립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독거 노인, 또 고독사 그리고 장애인 분들의 어려움들을 우리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